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그 본 과정에 오신 거 이제 환영드리고요. 저는 이패스 코리아 정성기입니다. 자, 이제 처음 진행하는 거니까, 간단하게 그 파생상품 요 이제 그 시험 과목 좀 살펴볼게요, 여러분. 파생상품 자문 인력이죠. 갖고 계신 교재, 그 첫 페이지입니까? 이제 시험 과목 이렇게 나와 있죠, 여러분. 네 개 과목이 있고요. 1과목이 장래 파생, 선물 옵션 다룰 거고요. 이 과목에서 이제 장외 파생 상품 다루는 겁니다. 수압하고 기타 이제 파생 상품이 있고요. 3과목이 리스크 관리, 직무윤리, 4과목은 이제 법규가 되겠습니다. 자, 과목별로 25문제씩 이렇게 동일하게 이제 출제가 되는데, 이제 이게 커트라인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70점 아니겠어요? 그러면 최소 각 과목별로 18개 이상 이렇게 이제 목표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72점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뭐 90점 이상 이렇게 목표할 필요는 없죠, 여러분. 70점만 넘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18개 이상 이렇게 득점을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제 공부를 해보시면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이제 1과목은 누구나 다 이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첫 번째 과목이니까 비슷비슷해요. 그럼 어디서 이제 변별력이 생기냐? 2과목에 여러분, 이 수압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이 개념을 잡아야 돼요. 이해를 하면 이제 쉬운데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어려운 과목이에요. 근데 여기도 8개나 출제되니까 특히 신경 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나머지 17문제가 여기서 나는데 이거 점수 받칩니다, 여러분. 이거는 똑같은 노력을 했을 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점수 따기가 쉬워요, 여러분. 그래서 여긴 점수를 기본적으로 많이 따야 되고요. 수압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과목 같은 경우도 리스크 관리가 중요합니다. 여기 8개. 이거 포기하시면 안 돼요.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여기서 기본 이상 점수가 나와야 된다. 그래야 안정권이다. 제가 이제 1과목, 2과목, 3과목 리스크 관리 이제 이런 거 진행을 할 텐데, 그때 또 이제 강조를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말씀드렸고요. 이 파생 상품은 다른 과목하고 좀 다르죠, 여러분. 그러니까 암기 과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암기 과목은 당장 이해가 안 돼도 외워가지고 이렇게 시험에 대비를 할 수가 있는데, 이 파생 상품은 그게 어려워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면 문제를 조금만 틀어도 답을 못 찾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복습하실 때 자꾸 이해하려고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해가 된다. 개념이 잡힌다.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된다. 그러면은 의외로 쉽다는 겁니다. 안 외워도 자기께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파생 상품을 바둑하고 많이 비교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제 바둑 있잖아요. 바둑 TV 이렇게 보시면은 그 원리를 모르면은 천하야 재미없지 않습니까? 답답하기만 하고. 그런데 그 원리를 알게 되면 또 바둑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걸 또 평생 직업으로 하는 이제 기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야 된다. 시간이 걸려도. 그걸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 파생이라는 게 수학 개념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수식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계산 문제 또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예전에 정말 계산 문제 많이 출제해야 될 때는 한 30문제 정도가 계산 문제가 났었어요. 100문항 중에서.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많이 나진 않고요. 많이 나진 않아도 10개에서 20개 사이에서는 이제 계산 문제가 출제될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요. 보셔야 되고, 그 계산 문제라는 건 이제 공식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공식들을 다 들으시고 따로 이렇게 정리해서 이제 암기하셔야 됩니다. 대입해서 이제 푸는 것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응용력이 필요한데, 응용력은 그러면 어떻게 키워야 되냐?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좋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개념이 안 잡히면 문제 조금만 틀어도 답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문제를 자꾸 풀어봐야,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을 진행하면서 제가 매 이제 차시 끝날 때마다 이제 기출 문제라든지 그 기본서에 있는 문제, 요걸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같이 풀어볼 겁니다.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다. 이게 자문 인력은 70점이 커트라인이라서 이게 부담이 되는 거고, 또 대부분 이제 현업에 계시기 때문에 시간이 많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 짜투리 시간 이용해서 이제 공부를 하실 텐데, 이게 또 정규 과정이니까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그걸 이제 버텨내셔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응원할 거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다 들으시면,
모든 분들이 이렇게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파트죠. 선물 옵션 개요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협회 출간한 그 교재 갖고 계시죠? 그 내용을 다룰 거고요. 저는 이제 PPT로 진행을 합니다. 근데 그 교재하고 구성이 똑같기 때문에 구성 순서가 불편하진 않으실 거예요. 네, 선물하고 옵션의 이제 개요. 전체 1과목 25개 중에서 한 3, 4문제, 물론 조금 더 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장래 파생 상품이 뭐냐 볼 거고요. 대표적으로 선물이 장래 파생이에요. 그 다음 이제 옵션, 요 기초 개념인데, 출제 문항수 따지지 말고요. 이 개념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거 다음에 우리 이제 주식 관련 선물 옵션, 금리, 통화, 상품 선물 옵션,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그 기초가 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흔들리게 되면 뒤에 어려워져요. 예, 그래서 중요한 과목이다. 또 많이 출제된다. 이 이상 출제될 수도 있다. 네,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교재 1장이 장래 파생 상품 개요죠? 예, 제일 먼저 이제 파생 상품이 뭐냐, 이제 그 얘기를 간단하게 이제 하고 있죠, 교재에서. 파생 상품, 파생돼 나온 상품이다. 영어로 이제 derivatives. 그래서 derivative가 파생됐다는 의미니까 거기다 이제 s를 붙인 거죠. 그래서 이 파생 상품은 기초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초자산.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달러든 이런 이제 기초자산 가격이 변할 때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변하는 상품이 파생 상품이고요. 그러니까 파생 상품은 항상 이제 기초자산이 존재하죠. 그러면 이게 왜 나왔냐? 파생 상품이. 이게 나온 이유는 위험 관리하려고 나온 거죠, 여러분. 흔히 이제 해지한다 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시장 위험, 기초자산 가격이 왔다 갔다 하는 시장 위험을 관리할 때 파생 상품을 이용하는 거고요. 근데 신용 리스크를 관리하는 파생 상품도 있죠. 신용 파생 상품이라 그래서 우리 이제 이 과목에서 다룰 겁니다. CDS, TRS, CLN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도 관리할 때 이용한다는 거예요. 크게 이제 4가지 유형이 있어요. 파생 상품은 거래 기법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선도, 영어로 이제 포워드 거래입니다. 포워드 그러면 다 선도 거래고요. 퓨처스, 미래를 사고 판다. 선물, 옵션, 수합. 이렇게 이제 4가지가 대표적인 파생 상품 이제 구분하는 거다. 파생상 한마디로 다 미래를 사고 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금부터 현물 거래를 하는 게 아니고 미래에 사고 팔겠다고 어떻게 보면 이제 쌍방간에 계약을 체결해 놓는 개념이죠. 자, 이제 파생 상품 유형. 앞서 이제 4가지 있지 않았습니까? 선도, 선물, 옵션, 수합. 근데 그것을 손익 구조 가지고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선도형 상품이냐, 옵션형 상품이냐. 선도형이라는 것은 손익 구조가 선형이다 이거 여러분. 이 그래프 보이시죠? 선형이라는 건 무슨 뜻이다? 이익이든 손실이든 제한이 없다는 거죠. 구조가. 기초자산 가격 변동에 따라서 무한이익, 무한손실 나는 구조. 우리 주식이 대표적인 선형 구조죠, 여러분. 주식.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선도거래, 선물, 수합. 얘네들은 기초자산 변화에 따라서 비례적으로 수익, 손실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반면에 옵션은 꺾이는 구조입니다. 이제 비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이 그래프 보시는 것처럼 기초자산 가격 수준에 따라서 손실이 나는데 제한되고 이익은 제한이 없고 이렇게. 이게 여러분 혹시 아세요? 이게 콜옵션 매수 손익 그래프죠? 콜 매수 손익 그래프. 이런 걸 비선형 구조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게 뭐냐? 옵션 크게 이제 콜옵션, 풋옵션이 있죠. 살 권리, 팔 권리. 그 다음에 캐 플로우. 요것도 옵션입니다. 요거 이제 이 과목에서 나옵니다. 장외금리 옵션이에요, 여러분. 장외금리 옵션. 뒤에서 다룰 겁니다. 캡, 플로, 장외 파생 상품인데요. 이게 옵션 상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합성이라는 것은 섞였다는 거죠. 파생 상품은 여러분, 만들면 됩니다. 결합해서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고,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하고 옵션이 결합된 거다. 그래서 이제 합성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수합션. 요것도 이제 나중에 다룰 텐데, 이게 장애 파생이거든요. 수합과 옵션이 결합된 거예요. 수합, 옵션. 그러면 이게 수합일까요? 옵션일까요? 이 자체는 옵션입니다. 근데 이제 수합을 할 거냐 말 거냐.
그 권리를 계약 맺는 거거든요. 어찌됐든 이거는 합성형이라고 보겠다. 결합돼 있으니까. 예, 이런 것들 찾는 것은 뭐 어렵지 않습니다. 가끔 출제됩니다. 자, 이제 교재 2절로 가겠습니다. 2절에 파생상품의 경제적 기능 이렇게 나오죠? 여기 네 가지가 나오는데 이거 의외로 시험에 출제가 잘 되니까 별표 치겠습니다. 그러니까 파생상품에 갖고 있는 경제적 기능, 그러니까 장점이 뭐냐 이런 거죠. 경제적 기능. 가장 핵심 중에 핵심은 뭐겠어요? 파생상 왜 나왔어요? 위험 관리하려고 나온 겁니다. 물론 지금은 투기 거래도 하고 뭐 스프레드 차익 거래 다양한 거래가 있지만 기본은 위험 관리하려고 나왔다. 그래서 리스크 전가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이 파생 상품은 이제 리스크를 떠넘기려는 자하고 리스크를 떠안는 자가 있는데 리스크를 떠넘기는 자를 이제 해저라고 부릅니다. 해지하는 해지 거래자를 말하는 거죠. 그럼 얘네들이 리스크를 떠넘길 때 그걸 누가 받아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이제 투기 거래자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얘와 얘 사이에 위험이 효율적으로 이전되는 거다 이거예요. 파생 상품 시장을 통해서. 요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리스크는 전가된다는 거예요. 전가 또는 이전되는 거지 소멸된다 그러면 안 됩니다. 소멸되는 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에 투자한다 그러면 주식 위험이 있잖아요. 근데 그 위험을 갖다가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이제 해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위험 회피가 되는데 그렇다고 주식 시장의 위험이 없어지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떠넘긴다는 거죠. 이쪽의 위험을 이쪽으로 이전해서 또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시장이 존재하는 한 시장 안에는 리스크는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소멸되는 건 아닙니다. 그 말 주의하시면 되고요. 나머지는 뭐 어려운 말 없습니다. 가격 발견 기능을 한다. 미래를 사고 판단 말이에요. 선물 가격은 미래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파생 상품의 가격은 미래 현물 가격에 대한 시장 참가자들의 예측치다. 근데 이제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미래 가격이 어떻게 될지 미래 가격을 사고 파는데 그게 언제나 정확하다? 그러면 틀린 표현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뿐이지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그 평균치라고 이제 보겠다는 거예요. 가격 발견 기능. 그 다음에 좋은 말이죠. 자원 배분의 효율성 증대. 그러니까 기업은 이 파생 상품을 이용해서 리스크 관리할 수 있고 또 개인 투자자들은 이 투자 수단으로 이제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험 회피 수단, 투자 수단, 이제 투기 거래 말하는 거죠. 다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다수가 경쟁하기 때문에 독점력이 커진다, 감소한다? 감소한다. 그래서 효율성이 증대된다. 그러니까 부가 집중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되는 거다. 또 네 번째, 이것도 좋은 말이죠. 시장의 효율성이 이제 올라간다. 재고는 이제 높아진다. 현물 시장에 비해서 적정 가격을 찾기 위한 노력이 절감된다. 다수가 경쟁한단 말이에요. 이 파생 상품은요, 그 장내 특히 파생 상품 같은 경우는 유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 우리 주식은 한 2,000 종목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 그 주식에 대한 선물은 파생 상품 선물 코스피 200 선물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건 예, 시장 선물 하나란 말이에요. 굉장히 유동성이 커요. 안 팔리면 어떡하지? 안 사지면 어떡하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없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 노력을 절감할 수가 있다는 거고 또 거래 비용도 상대적으로 이제 저렴하다. 이 선물 거래할 때 이제 수수료 자체가 주식 수수료보다도 조금 싸요. 그게 이제 시장 효율성 제고다. 요 제목 중심으로 보고요. 요걸 이제 소멸이라고 바꾸면 그걸 이제 잡아내면 되겠다. 넘어가겠습니다. 장내 파생 상품, 뭐 메커니즘, 이런 말이 있고요. 장내 파생 상품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장내 이런 말 나오면 선물 거래가 대표 선수고요. 선물은 무조건 장내에서 거래를 해요. 그리고, 이제 당연히 거래소 상품이 되겠죠. 그러면 장내 파생 상품은 이런 세 가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이 거래소가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표준화 해놓고 당연히 여러분 장내는 표준화돼 있지 않습니까? 표준화 해놨다. 또 청산기간이라는 데가 있다. 결제 안정화 제도가 있다. 그러니까 내용이나 조건을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거고 이것 때문에 이제 유동성이 커지는 거죠. 특히 이제 중요한 게 청산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거래소 산하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서가 있습니다. 청산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여기서 뭐라냐면 채무 이행을 보증해 준다는 거예요. 채무 이행 보증. 장외에서 여러분 사고 팔겠다 매수 매도하게 되면 내가 상대한테 받을 돈이 있을 때 상대가 부도나면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대방 신용 위험이 굉장히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장래에서는 거래소가 상대방이 돼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 상대 받을 돈이 있을 때 거래소가 책임지고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용 위험이 작습니다. 없거나 이제 작아요. 결제 안정화 제도를 이제 만들어놨다. 이게 파생상품 레버리지가 크기 때문에 이제 나중에 계약 불이행 이제 안 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비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놨다는 건데 그게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세 가지입니다. 반대매매제도, 일일정산, 증거금제도. 지금은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더라. 뭐 세 가지만 있진 않겠죠. 근데 교재에서 이제 이걸 얘기하겠다. 그래서 소개를 드린 거고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표준화된 계약. 장래 상품은 다 거래소가 이제 표준화 시켜놨는데, 예, 표준화를 통해서 유동성이 높아지는 거죠, 여러분. 조건을 이제 명확하게 정해놨으니까, 다 사람들이 이제, 예, 그걸 다 이해할 수 있으니까 많이 거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준화의 장점이 유동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도거래는 장외거래거든요, 여러분. 1대1로 하는 거예요, 장외에서. 그것과 달리 상대방을 찾아서 예,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없다는 겁니다. 장애는 상대방 찾는 것도 쉽지 않고요. 또 상대방 신용 위험도 걱정을 해야 되는데 장래는 그럴 필요가 없다. 자, 청산기간에 의해서 채무 이행이 이루어진다. 청산기간을 깨끗하게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클리어링 하우스. 원활한 계약 이행 보증을 위해서 어디서? 거래소가 청산기관이라는 걸 이제 운영한다. 이 청산기관이 하는 핵심 역할이 이겁니다. 매수자, 매도자, 상대방이 되주는 거예요. 중간에서 상대방이 돼가지고 계약 이행을 책임진다. 장외거래는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쪽이 사는 쪽이고 한쪽이 파는 쪽이다. 그러면 직접 계약을 맺는 거잖아요, 여러분. 조건도 협상에 의해서 정해가지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누군지 알아야지 이렇게 계약을 맺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한쪽에서 배째 이렇게 나오면은 예, 이제 계약 불이행이 이루어지니까 이제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장래로 옮겨서 이렇게 중간에 청산소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거래소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거래소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상대방 누군지 몰라도 돼요. 장래는 얘를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을 돈이 있으면 얘가 주는 거고, 예, 또 손해본 쪽이 있으면 얘가 거래소가 책임지고 받는 거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장래 파생상 거래할 때는 상대방 신용 상태 알 필요 있다 없다? 파악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거래소만 상대하니까. 청산소가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청산소가 책임을 이행을 해주는데 만약에 지금 얘가 받을 돈이 생겼어요. 플러스 났어. 근데 얘는 마이너스 났어요. 그럼 얘한테서 받아서 얘한테 넘겨주겠다는 건데 얘가 돈을 안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래소가 자기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사전에 제도를 만들어 놓은 거죠. 계약 불이행, 불이행할 거에 대비해가지고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결제 안정화 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것도 시험용어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나옵니다. 결제 안정화 제도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뭐 이렇게도 나기도 하고요. 또 뭐 증거금 여기 단독으로도 이제 날 수가 있는데 일단 반대매매, 일일정산, 증거금 이 세 가지가 결제 안정화 제도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계약 불이행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생상품은 이제 만기 때 한 번에 돈을 주고받으면 큰 돈이란 말이에요. 레버리지 때문에 한 번에 주고받으면 큰 돈을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서로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짧게 이렇게 이익 손실을 주고받도록 제도를 만든 거예요. 일단 반대매매라는 건 뭐냐면 우리 주식 여러분 초단위로 샀다 팔았다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얼마든지 중간에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어요. 선물 같은 경우는 주식과 똑같이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최종 거래일이 아니래도 그 파생상 다 만기가 있는데 만기 이전이라도 언제든지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다. 내가 매수했든 매도했든 반대 매매를 통해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일일 정산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특이해요, 여러분. 주식은 여러분 내가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올랐단 말이에요. 상한가 쳤어요. 기분 좋죠? 하지만 돈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는 거죠. 계산상의 이익이지 그걸 처분해야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물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일일 정산을 하기 때문에 전일 가격과 당일 가격 변한 거 있지 않습니까? 이 하루치 변동을 거래소, 즉 청산소에서 강제로 정산을 하는 겁니다. 내가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아도 그 가격차만큼 그 다음날 통장에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봤다, 그 다음날 계좌가 불어요. 포지션 청산하지 않아도. 손해봤다, 돈이 빠져나가요. 그게 일일 정산. 그러니까 짧게 하루치씩 이익 손실을 이제 주고받게끔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증거금 잘 아시죠? 선물 거래를 할 때는 매수든 매도든 증거금을 내야 되죠. 계약을 난 이행할 거야. 이 보증금을 내는 겁니다. 보증금. 보증금 성격의 이제 자금을 증거금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 파생 상품은 지금 계약만 체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실 돈을 주고받는 건 미래입니다. 그런데 이 증거금은 내야 됩니다. 계약 시점에 거래소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제도가 결제 안정화 제도. 자, 이 중에서 여러분 증거금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볼까요? 증거금, 그리고 이제 마진콜은 뭐냐면 이 마진이 증거금이고요. 요구한다 이런 뜻이에요. 증거금을 요구하겠다, 거래소가. 자, 선물 거래자는 매수자든 매도자든 다 해당이 되는 겁니다. 계약을 체결할 때 어디에? 증권회사나 선물회사에, 거래소에 집중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래소는 고객을 직접 상대하지 않잖아요. 회원사를 상대하죠. 증권사나 선물회사 같은 회원사를 상대하니까 우리가 회원사를 통해서 계좌를 개설해서 이렇게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 뜻입니다. 그래서 증권회사나 선물회사에 개시증거금이라는 걸 내야 돼요. 매수 매도할 때. 이 용어가 3개 있는데. 그리고 일일 정산 결과 계좌 잔액이 또 유지증거금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내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전산상에 세팅되는 일종의 인계점입니다. 그러니까 개시증거금을 내는데 손해나면 이게 빠져나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밑으로 떨어지면 안 되겠다. 유지해야 되는 최소한의 인계점. 이거는 개시증거금보다 좀 낮은 수준입니다. 한 3분의 2 정도. 외우지 마시고요. 그래서 요 밑으로 떨어지게 되면요. 그러면 증거금이 부족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진콜을 통보한다. 고객한테 이제 전화하는 거죠. 증거금 부족하니까 채워라. 이렇게 마진콜을 통보받은 고객은 다음날 증거금 납부 시한까지 현재 우리나라는 이길 12시까지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길 12시까지 추가 증거금을 내야 돼요. 여기 이제 추가 부족한 부분을 계좌에 채워야 됩니다. 근데 이 추가 증거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현금 납부. 만약에 추가 증거금을 납부 시한까지 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증권회사가 이 사람 갖고 있는 계좌를 이 계좌에 있는 선물을 갖다 강제 청산해 버려요. 즉시 반대 매매한다는 것은 강제 청산하겠다. 그러면 얼마야 처분될지 모르니까 채워야 되겠죠. 이런 게 이제 마진콜 제도입니다. 자,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 요게 기준이죠, 여러분. 마진콜 체크하는 것은 매일매일 정산을 할 때 그 계좌 잔고가 지금 얘가 유지해야 되는 증거금 그 밑으로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그게 기준이에요.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개시증거금 200만 원. 이거 어떻게 계산하냐? 이게 이제 뒤에서 볼 거고요. 일단 이제 내가 선물을 매수했다 또는 매도했다 했을 때 증거금 이제 200만 원을 이제 내야 됐다. 그래서 이제 200만 원 보증금을 맡긴 겁니다. 그리고 이게 140만 원이 유지증거금이다. 이건 내는 거 아니라 그랬죠? 이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또 받겠다. 인계점을 이렇게 이제 설정한 거다. 이게 중요하죠. 일일 정산 후 이 계좌에 잔고가 얼마 남았다? 135만 원 지금 남았다. 얘 손해 났나 봐요. 200만 원 증거금을 맡겼었는데 손해를 봐가지고 135만 원 남았다. 자, 여기서 마진콜 당하냐 안 당하냐 이걸 이제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럼 뭘 봐야 돼요? 유지증거금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유지하면 마진콜 안 당하는데 이 밑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럼 얘는 마진콜 당하는 거예요. 자, 증거금 잔고가 뭐 밑으로? 유지증거금보다 적으니까 마진콜이 발생한다. 그러면 증거금 잔고를 갖다가 이 투자자는 어디까지 채워야 되냐면 여기서 기준이 개시증거금입니다. 200만 원까지 다시 메꿔놔야 돼요, 여러분.
여기까지 메꾸는 게 아닙니다. 유지증권까지 메꾸는 게 아니고 요 200까지 메꿔야 돼요. 여기까지 충당을 해야 된다. 납부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럼 얘는 추가 증거금을 얼마 내야 되는 상황이냐? 그러면 65만 원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 계산되죠? 왜냐하면 200만 원하고 지금 135만 원 차가 65만 원이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흔히 이제 깡통 계좌가 나오는 것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는 거죠. 제도를 통해서. 이게 증거금 제도고 일일 정사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장래 파생 상품 거래의 구성 요소. 자, 여기는 가볍게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래는 거래소가 표준화해 놨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거래소가 어떤 이제 선물 옵션을 만들 거냐, 그걸 이제 선택하고 그걸 이제 표준화 조건을 정하는데 그 표준화 대상들에 이제 이런 것들이 있다. 그리고 이것은 천차만별입니다. 나라마다도 다르고,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선물 종류마다, 옵션 종류마다 조건들이 다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이제 크게 보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거래소가 표준화한다. 자, 뭘 거래할 거냐 이거예요, 여러분. 파생상품 항상 기초자산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기초자산. 거기에 따라서 가치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거래 대상, 기초자산. 그러면 이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뭐 주가지수가 됐든 주식이 됐든 금리, 채권, 통화, 상품. 자, 제한이 있다 없다? 기본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은 제한을 두지 않아요. 다만 모든 걸 거래할 수는 없잖아요. 수요가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해지, 투기 얘네들이 이제 상대방이 되는 거니까 이 수요를 보고 거래소가 뭐 주가의 선물을 만들어야 되겠다, 뭐 채권 선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계약 단위를 또 정하는데요. 이게 기본 거래 단위인데 이게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금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아, 이런 식으로 차이가 있구나. 우리는 순차적으로 요거 다 다룰 거니까 그때 이제 가서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요. 일단 KRX 그럼 우리나라 거래소잖아요, 여러분. 한국 거래소. 국채 선물이 있는데 얘는 예, 한 계약이 1억을 사고 파는 겁니다. 액면 1억. 우리나라 달러 선물은 10,000달러 사고 파는 겁니다. 선물은 대부분 묶음으로 거래를 해요. 묶음. 10,000달러. 그 다음에 가장 지금 많이 거래되는 게 코스피 200 선물 아니겠어요? 그러면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지수값에다가 이 선물 가격이 지수예요, 지수. 거기에다가 돈으로 25만 원을 이제 곱하자. 이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흔히 승수라고 부르죠, 여러분. 곱하는 가 25만 원. 이런 식으로 제각각이다. 이 결제월도 표준해 놓는데 이제 흔히 만기 있죠, 여러분. 파생상품은 주식하고 달리 영구증권이 아닙니다. 영구에 거래되는 게 아니고 만기를 정해놓고 그때까지만 이제 거래가 되는 거죠. 그 만기가 끝나면 또 새로운 이제 선물 옵션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실물 인수도나 현금 결제. 예, 이게 두 가지 그 선물 옵션 종류에 따라서 어떤 건 실물 인수도하고 어떤 건 현금 결제. 이 머니 게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있는데 이게 이루어지는 달. 흔히 이제 만기. 통상 여러분 이제 금융 선물들은요. 금융 선물은 기초 자산이 금융 자산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3월, 6월, 9월, 12월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1월물, 2월물 이런 건 안 만들어요. 예, 분기별로 3, 6, 9, 12월물 이런 식으로 결제월을 이제 만들어 놓고 거래를 하는 겁니다. 또 가격 표시 방법. 여러분 주가라는 것도 주식 이제 투자해 보셨잖아요, 여러분. 주가라는 것도 가격 변화가 더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건 1원 단위로 가격이 왔다 갔다 하고 어떤 건 1,000원 단위로 뭐 100원 단위, 뭐 500원 단위, 1,000원 단위 이렇게 만들어 놓듯이 이 파생상품도 마찬가지로 가격 변화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틱도 만들어 놓고 예, 어떻게 이제 가격을 표시할 거냐 이런 것도 만들어 놨는데 주식 같은 경우는 다 단위가 원이죠. 뭐 10만 원 하고 있다, 뭐 5만 원 하고 있다. 그런데 얘네들은 또 달라요, 여러분. 유로 달러 선물 이게 이제 예, 미국에서 거래되는 금리 선물인데요. 100 마이너스 금리 가격이 이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100에서 금리를 빼요. 예, 뭐 5%냐, 뭐 6%냐. 그 다음에 T본드 선물이나 KTB 선물입니다. 이게 KTB가 우리나라 국채 선물을 말하는 겁니다. 국채 선물. 이거는 미국의 장기채가 T본드인데요. 채권 선물입니다. 둘 다. 그러면은 액면 100원을 기준으로 선물 가격이 이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예, 개념은 퍼센트 개념입니다.
우리나라 국채 선물이 앞서 여러분 한 계약의 가치가 1억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약에 얘 선물 가격이 지금 100에 거래되고 있다. 그러면 100원이 100원이 똑같이 거래되고 있다는 거니까 1억에 지금 가격이 100이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환산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1억 가치 그대로 거래되는 거고요. 만약에 100.5에 거래되고 있다. 100.50 하고 있다. 선물 가격. 그러면 1억의 가치가 100.50%에 거래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하나하나 다 하려고 그러면 진도를 못 나가니까. 자, 이런 것들을 표준화 해놨고, 근데 선물마다, 옵션마다 좀 다르군. 이런 느낌. T 가시죠, 여러분? 가격 변화, 최소 가격 변동폭. 코스피 200 선물, 이건 이제 소점 둘째짜리 절반씩 변합니다. 0.05포인트. 요게 틱밸류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12,500원. 그러면 1틱이 돈으로 하면 얼마냐? 틱밸류가 요 틱이 0.05잖아요. 여기다가 이 계약 단위를 곱하면 되는데 요거 25만 원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1틱이 0.05포인트인데 코스피 200 선물은 돈으로 환산할 때 25만 원을 곱하니까 12,500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선물마다 다르고요. 또 일일 가격 제한폭. 주식은 일일 가격 제한폭이 위아래 30% 있지 않습니까? 근데 파생 상품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 필요하면 만드는 거고 필요하지 않으면 가격 제한폭을 두지 않는데 일단 일일 가격 제한폭을 두는 것은 요것 때문에 두는 거죠. 과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너무 과열되면 안 좋으니까. 근데 이제 CME 그러면 어디에 여러분? 미국 거래소 아닙니까? 미국 이제 시카고 상업 거래소인데 요 CME 그룹 미국 것들은 대부분 가격 제한폭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제 선물 옵션들은 가격 제한폭 두는 것도 있고 안 두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코스피 200 선물, 코스닥 150 선물 이런 게 이제 주가지 선물이죠. 이런 것들은 가격 제한폭을 둡니다. 근데 안 두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표준화돼 있고 그러면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냐 이거 여러분. 이걸 알아야지 이제 매매를 할 수 있겠죠. 네, 마지막에 거래량 미결제 약정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거래량은 다 아시죠, 여러분?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제 그걸 누적하는 게 거래량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쪽은 매수할 거고 한쪽은 매도할 거고 그러면 이 두 개 거래소 입장에서 보면 매수자가 100이면 매도도 100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한쪽 수량이 거래량이 되겠죠? 저 합한 게 아니고. 그리고 거래량은 누적하는 겁니다. 거래가 생길 때마다 누적되는 개념인데 이 선물의 특징적인 게 미결제 약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에서는 이런 개념이 없어요. 주식은 거래량은 있지만 미결제 약정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럼 이게 뭐냐? 말 그대로 결제가 지금 되지 않은 이제 계약수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거래량을 따질 때 주식이나 채권 이런 것들은 주 단위로 이렇게 하잖아요. 100주다, 뭐 1000주다 이렇게. 근데 파생 상품은 다 계약이라고 표현하죠. 계약. 10계약, 100계약 이렇게. 쌍방간의 계약이기 때문에. 자, 미결제 약정은 특정일 현재 매일매일 일일 정산하잖아요. 청산되지 않고 남아있는 포지션. 쉽게 말하면 일일 정산 대상이 되는 계약수. 그러니까 여러분 장중에 반대 매매를 이용해서 샀다 팔았다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포지션 청산이 된 거니까 일일 정산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보유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결제 완료가 안 됐다. 미결제 약정이라고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 날까지 이제 2월 되는 것들. 근데 이 수량이 거래량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결제 약정 수량 증감을 주의 깊게 이제 봐야 돼요. 선물 투자할 때는. 요게 뭘 의미한다? 시장 유출입 자금의 크기. 그걸 알 수 있다. 확인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미결제 약정 수량이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코스피 200 선물 봤더니 미결제 약정 수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수 미결제 수량이 있고 매도가 있는데 매수 미결제 수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어찌됐든 그러면 추세 지속을 얘기하는 거다. 우리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가가 계속 올라갈 때는 주식 처분하지 않잖아요. 계속 보유하니까 보유 수량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거다. 이렇게 투자자들이 보는 겁니다. 기존 추세 지속. 근데 미결제 수량이 감소한다는 것은 청산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던 수량을 이제 털어내는 개념이기 때문에 추세가 반전된다는 이제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래량으로 판단하지 않고 미결제약정 수량으로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만약에 내가 지금 선물을 매수해놨는데 오늘 선물 가격이 올랐으면 득을 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일도 올라갈 것 같아. 그럼 처분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미결제 수량이 계속 남아있잖아요. 추세 지속이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안 올라갈 것 같으면 처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줄어들겠죠? 자, 여기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 이제 수량 따지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제 특정일 날 이렇게 이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거래자 A하고 B가 50개씩 매수했으면 누군가 매도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제 이때부터 거래가 시작됐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때 거래량 이제 50개 생기는 거죠. 한쪽 수량이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뭐 이게 뭐 10시고 뭐 10시 10분이고 뭐 이렇게 이제 가정했을 때 C하고 D가 또 30개씩 매도했다. 그러면 얘네들 이제 계약이 체결될 것이다. 거래소를 통해서. 신규로 들어온 거죠. 그러면 30개 늘어납니다. 누적이기 때문에. 여기 20개 역시 매도했다. 늘어납니다. 얘는 무조건. 여기다 20개 늘어나고 여기에 또 30개 거래가 이루어졌다. 늘어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되는데 문제는 미결제약정 변화는 어떻게 계산하는 거냐 이거예요. 자, 처음에 얘네들 다 신규잖아요, 여러분. 처음에 시장에 A하고 B가 포지션을 반대로 취하는 거지 처음 들어온 거기 때문에 이때는 없었던 50개 계약이 지금 생긴 거기 때문에 미결제 수량도 똑같이 50개가 됩니다. 여기 지금 C하고 D는 신규 투자자죠? 신규로 매도한 거다. 그 30개도 미결제약정 늘어난 겁니다. 없었던 계약이 체결된 거니까. 80이 됩니다. 여기까지 똑같은데요. 자, 여기를 가만히 보시면 여기 20개 매수한 게 요 A가 매도를 했잖아요. A는 기존에 50개 매수한 거 중에서 20개를 지금 반대 매매한 거란 말이에요. 자기 갖고 있는 걸 털어낸 거죠. D도 마찬가지죠. D도 30개 매도했었는데 매수라는 건 이게 털어낸 겁니다, 여러분. 매도로 들어갔다가 반대 매매하면 그게 매수 포지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은 앞에 이미 시장에 들어온 애들이기 때문에 둘 다 반대 매매다. 그러면 20개는 여기서 없어집니다. 그래서 60으로 줄어요. 그러니까 계약서 자체가 없어진 거다, 이거예요. 계약 자체가. 자, 여기를 보시면 30개 거래가 이루어졌는데 한쪽은 반대 매매. 이 C는 기존 포지션이 여기 있었잖아요. 근데 E는 신규 투자자잖아요. 신규 매수했다. 그러면 얘가 받아낸 거니까 이때는 미결제약정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60. 왜냐하면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게 아니고 기존 계약의 주인만 바뀐 거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미결제약정 변화는 거래량 변화하고 완전히 다르죠. 자,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미결제약정은 매도 쌍방이 전부 다 신규다. 그러면 그만큼 늘어나는 겁니다. 없었던 계약이 생기는 거니까. 근데 둘 다 반대 매매 개념이다. 그러면 기존의 포지션을 털어내는 거다. 청산한 거다. 줄어들게 돼 있습니다. 그 수량만큼. 근데 한쪽은 신규인데 한쪽이 반대 매매하는 거다. 뒤집어져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주인만 바뀌는 거다. 계약서의 주인만. 불변이 되는 겁니다.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별표 치지는 않습니다. 미결제 수량 계산하는 게 매번 시험에 나냐. 거의 안 납니다. 근데 이제 교재에 있고, 처음 우리가 이제 개념을 좀 잡을 필요가 있어서 좀 설명을 드린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과정이 끝나면요, 시간마다 끝나면 그 내용을 문제를 통해 가지고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파생상품은 손익구조 형태에 따라서 선도, 옵션, 합성형. 기억나시죠, 여러분? 이 선도형은 선형 수익구조를 갖는 거고, 요거는 이제 비선형, 요건 이제 결합된다는 뜻이죠, 합성. 자, 옵션형 파생상품에 속하는 것은 단답형 아닙니까? 옵션. 요게 옵션이죠, 여러분. 플로, 캡, 플로. 이게 이제 옵션이죠. 선물이나 수합은 선도형 상품이고요. 선형 구조이기 때문에 선물 옵션은 두 개가 결합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합성 상품이라고 봐야죠. 합성형. 답은 4번. 이 캡이나 플로우는 금리를 사고 파는 이제 장외 파생 상품이에요.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장래 파생상품 경제적 기능 잘 나온다 했죠? 네, 파생상품 경제적 기능. 자, 미래가격 발견 기능 있죠? 가격 변동 리스크 소멸이라 그러면 안 된다 그랬어요. 리스크 전가 또는 이전하는 기능이 있다. 틀렸죠? 효율성 증대, 거래 비용 절감을 통한 효율성 제고. 예, 좋은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면 경제적 기능을 물을 때는 이런 거를 어떻게 바꿀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 바꾸는 게 대표적인 거죠. 네, 기억나시죠? 자, 장래 파생 상품은 거래 당사자 간의 신용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신용위험이 다른 말로 하면 계약 불이행 위험이죠. 결제 안정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장래 파생 상품 어디서? 거래소가 맞는 거죠. 그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지선다니까 내기도 좋죠. 반대 매매 제도, 일일 정산, 증거금 제도, 요 세 가지가 결제 안정화 제도죠. 일일 가격 제한폭은 취지가 달라요, 여러분. 계약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나온 제도가 아니고 일일 가격 제한폭은 시장 과열을 방지할 목적으로 이제 제한폭을 설정하는 거니까 예, 목적이 다르다. 요 세 가지. 자, 이건 이제 기본서에 있는 문제입니다. 자, 선물거래 증거금과 일일정산 제도 적절하지 않은 것은 최초 선물계약 체결할 때, 그러니까 매수하든 매도하든 한 계약당 선물회사에 납부하는 증거금을 투자자가 내는 증거금을 개시증거금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죠. 맞고요. 근데 이제 계좌에서 유지해야 되는 잔액을 유지증거금, 일종의 이제 인계점이라 했고, 이건 내는 게 아니다. 전산에서 그냥 세팅되는 거다. 한 이거야 3분의 2 수준으로. 유지증거금이라 하고, 계좌의 잔액이 요거, 개시증거금 그러면 안 됩니다. 유지증거금 수준 이하로 떨어지면 선물회사는 마진콜을 통보하죠. 기준이. 그러니까 증권회사든 선물회사든 다 마찬가지고요. 자, 마진콜을 통보받은 고객은 다음날 증거금 납부 시한까지 선물회사에 추가 증거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대형증권으로 납입할 수 있다. 요 말이 기억나세요? 아니죠? 추가 증거금은 현금으로 납부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이제 3과목 영업실무나 4과목 거래소 규정에 가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증거금 제도가 이제 나오는데 이 개시증거금은요, 개시증거금은 대형증권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대형증권이 뭐예요, 여러분? 상장된 주식을 현금 대신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대형증권인데 현금 대신 사용하는 건데 개시증거금은 부분적으로 예, 대형증권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추가 증거금은 원칙이 현금으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네, 틀렸고 증거금은 계약을 이행하겠다는 보증금 성격을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보증금이니까 전체를 받지는 않겠죠? 선물 거래를 만약에 1,000만 원어치 하는데 1,000만 원을 증거금을 받겠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증거금률이 있어요. 뭐 10%냐 15%냐 이렇게 부분적으로 받는 거예요. 보증금이니까. 매수자 매도자 모두 납부해야 된다. 맞죠? 3번이 틀렸다. 네. 첫째 시간,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